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고품격 원투펀치 레드 그 78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어느덧 한 달여 정도 있으면 아마도 제가 출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서 저희 이제 원투펀치 레드 시간에도 물론 그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한다면 그 이슈를 다루겠지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가급적이면 조금 월드컵에 관련된 주제를 좀 주제 위주로 다뤄볼까 생각 중인데 이번 월드컵에 이제 8개 조가 존재하는데 이 8개 조의 사실은 외관상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랭킹상에 1등, 2등, 3등, 4등은 어느 정도는 나오잖아요. 물론 모호한 조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각 조별에서 현재는 2등에 살짝 못 들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월드컵에 조별리그 돌입을 했을 때 모든 8조를 다 하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조는 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함된 조는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조들 가운데에서 2등권을 가장 위협해 볼 만한 다크호스로 생각되는 팀 탑5 이명철 의원과 제가 이제 5팀씩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KBS에서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이제 월드컵도 특집 옐로우 카드를 같이 찍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조 1위, 2위 뭐 이런 거를 뭐 피묻혀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찍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마 곧 릴리즈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조별리그 안에서 파란이 일어난다면 그 진원지가 될 만한 팀들을 이명철 해설위원의 그러면은 일단 탑5 중에서 5번째 파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저는 스위스를 꼽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위스는 현재 예상에서 세르비아냐 스위스냐 브라질이 일단 1위를 차지할 것이고 그런데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10월 6일 기준 FIFA 랭킹이에요. 브라질이 1등, 스위스가 15등, 세르비아가 21등이거든요. 그러면은 스위스는 다크호스가 아니라 일단은 2등권 안에 들어있는 팀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세르비아의 공격진의 무게감 때문인지 그리고 요즘에 세르비아가 가지고 있는 기량이 워낙에 좋아서 스위스가 분명 자체적인 팀으로서의 전력 자체는 꽤 좋다고 평가를 받지만 세르비아와 같은 조인 이상 이번에는 토너먼트 진입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오히려 세르비아가 페이보리트고 스위스가 언더독 취급을 받는다. 약간 세르비아가 대중적인 픽이지 않나 지금으로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 스위스가 부합하는 팀이다. 그렇죠. 이거 큰일 났는데요. 저는 세르비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일단 랭킹에서 스위스는 좋은 순위에 근년에 계속 사실 있었잖아요. 근데 세르비아는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따가 세르비아 나올 거예요. 제가 미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어찌됐건 이명철 의원님은 세르비아가 조금 더 대중적인 픽이라 보고 그러면 다크호스의 한 팀으로 스위스를 거론할 만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스위스의 경우는 세르비아와 비교했을 때 저는 충분히 세르비아를 넘어서서 2위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브라질의 현재 전력은 우리가 원투펀치 레드에서도 다뤘듯이 파워랭킹 1위이기 때문인데요. 스위스의 경우는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오카포 선수가 충분히 터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카포 선수가 이번 9월 A매치 기간 동안에는 그 치통 때문에 사실 치통을 안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법은 없거든요. 이번에는 빠졌지만 최근 잘츠부르크의 주 득점원으로서 오카포 선수가 아주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카포는 물론이고 9월 A매치를 통해서 물론 여전히 의심은 가지만 엠볼로 선수도 2경기 모두 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쓰는 공격 자원들이 다행히 이 월드컵 직전에 그래도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뭐 대표팀 무대가 되었든 아니면 소속팀이 되었든 폼이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기존에 세페로비치의 득점력에 의문을 가졌던 스위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해결 능력을 기대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외에 또 결과를 만들 만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 선수들 개개인의 눈부신 선방과 그에 따라서 나오는 이 밸런스입니다. 아무래도 세르비아보다는 스위스가 지금 밸런스가 좀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얀조모 골키퍼의 아주 귀신 같은 선방은 물론이고 맨시티의
이른바 백업 센터백으로서 역할을 기대했는데 최근 생각 이상으로 지분을 많이 차지하면서 나오는 경기마다 든든한 활약을 해주는 아칸지 선수가 네. 스위스 대표팀에서도 빌드업과 수비력에서 모두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라니트 자카는 아스날에서 터지기 이전에도 원래 스위스 대표팀에서는 이 아스날의 기존 역할보다는 조금 윗선에서 자유도를 얻는 역할을 받았었고 거기서 나오는 자카의 중원 장악력은 지금 아스날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를 약간 미리 보여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스날에서 더 날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카 선수가 역할을 해줄 것으로도 예상이 좀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팀은 역시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 측면으로 좁게 서서 상대를 압박하고 풀리면서 4-5일 형태로 대비하는 수비로의 전환 속도, 압박이 풀렸을 때 전환 속도가 저는 그래도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월드컵에서 2006년 16강 남아공 월드컵은 물론 조별리그로 아쉽게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지만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 항상 16강을 갔던 경험까지 저는 스위스가 세르비아에 대한 예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크호스로서 2조의 판도를 일으킬 수 있는,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샤츠리 선수만 잘하면 되겠네요. 아, 샤츠리 지금 한 방. 잘하는 선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존모, 자카, 아칸지, 뭐 네. 오카포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역설적이게도 세르비아가 언더독 아니냐. 아니 스위스 선수들 폼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는 페이보리트가 누구고 언더독이 누구냐에서부터 이제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다고 그렇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설명에 뭐 반 이상은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저의 이제 5위는 멀고도 친숙한 팀 이란입니다. 아. 네. 그 2조는 사실은 이 B조 아닙니까? 네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랭킹상으로 보면 마치 죽음의 조 같은 그런 랭킹이에요. 뭐냐면 잉글랜드가 5위고 현재 10월 FIFA 랭킹이 미국이 16위, 웨일즈가 19위, 이란이 20위예요. 네. 그러니까 16, 19, 20위 세 팀이 한데 있는 거니까 여기가 죽음의 조네. 그러니까 FIFA 랭킹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미국이 정말 16위일까? 웨일즈가 정말 19위일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FIFA 랭킹이라는 것이 근년의 성적들이 다 누계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이란은 진짜 20등이 맞아? 그 얘기도 사실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연 이 세 팀이 정말 그 순위에 있을 만한 지금의 어떤 경기력과 역량이냐는 약간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여기서 일단 누가 2등을 할지는 외관상으로 봐도 일단 매우 애매모호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단 등급 자체로만 보면 미국이 포트도 높고 가장 랭킹이 높았고 그리고 웨일스도 이란보다는 약간은 더 대접을 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전성기와는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어쨌든 베일 같은 선수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번에는 한번 이란의 조별리그 통과에 한번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웨일즈가 이란이 못 넘을 엄청나게 높은 산처럼 보이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데다가 그 이란이 역시 케이로스 감독 최근에 이제 물론 그 감독 경질과 취임에 있어서 약간 잡음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란을 정말 장기간 이끌어왔던 케이로스 감독이 돌아오면서 최근에 두 차례 이제 평가전을 가졌잖아요. 우루과이에게 이기고 세네갈과 비겼어요. 물론 이제 유럽 팀과 평가전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루과이, 세네갈 라인업이면은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9월을 굉장히 알차게 보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두 경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란이 많이 밀린 흐름도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골키퍼의 선방이라든가 상대 공격진의 또 결정력 미흡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에 덕을 본 거는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우루과이, 세네갈을 상대로 9월에 좋은 승부를 읽어냈다는 거. 이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자신감의 획득이고 또 케이로스 체제가 약간 잡음을 내면서 들어선 만큼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해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란이 이번에 6번째 본선 진출인데 1978년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조별리그 통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조별리그 통과를 2002년, 2010년에 했었고 뭐 일본도 해봤었고 사우디는 뭐 90년대, 94년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오히려 이란은 아직 이제 조별리그 통과 경험이 없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한 번쯤 이란의 사이클이 올 것 같은데 마침 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웨일즈면 못 넘을 산은 아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뭐 아즈문 선수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부상 여파로 인해서
아마 월드컵 스쿼드 합류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은 커요. 물론 이제 아즈문 선수를 아마 우루과이가 아라우오 선수 생각하는 것처럼 활용하기 어려워도 스쿼드에는 데려갈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아즈문 선수가 지금 뛰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나머지 멤버들을 또 보면 타레미 선수가 일단 가운데 받쳐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골리자데라든가 자한바크시 같은 또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고 수비 라인도 이제는 보면은 뭐 모하라미 선수라든가 뭐 하지사피 선수 그리고 밀라드 모하마디 선수 여기에 뭐 호세이니 선수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또 유럽 리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유럽의 아주 큰 리그 선수들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에자톨라이 중앙 미드필더까지 해서 이란도 이제는 또 유럽파들이 상당히 또 많아서 어떤 이란의 경험과 끈끈함 그리고 케이로스 감독 특유의 어떤 토너먼트에 임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나머지 팀들이 그렇게 지금 뚜렷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 웨일즈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서 한 번쯤은 저는 이란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대한민국, 일본, 사우디 등에 이어서 한 번쯤은 조별리그 통과를 밟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물론 이란이 최근에 그 국내적으로 아주 그 사회적 문제가 또 전 세계적으로 뭐 지탄도 받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럴 때 한번 또 그라운드 안에서는 선수들이 뭔가 또 응집력을 보여줄 것도 같은 팀이 이란이기 때문에 저는 이란을 5등에 위치를 시켰고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4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의 속도나 전체적인 이 기동력에서 기대가 좀 되거든요. 모로코입니다. 네. 네, 모로코를 꼽은 이유는 같은 조에 벨기에가 있고요. 크로아티아가 있고 캐나다가 있습니다. 근데 벨기에 대표팀에 대해서는 지금 대회 전부터 상당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죠. 네. 전적인 전술의 문제, 밸런스의 문제, 황금 세대가 끝나면서 선수들 개개인의 면면이 예전보다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문제. 특히 수비진의 속도의 문제. 네, 그래서 백스리 전술을 쓰는데 윙백 사이 공간, 센터백 사이 공간이 많이 벌어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경우는 크로아티아는 저는 이번 대회에서 당연히 선전할 거라고 예측을 많이 받고 있지만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은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할 때 생각보다 모드리치나 뭐 브로조비치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좀 커서 그 선수들에게 볼을 주는 과정을 일단 후방에서 거쳐가야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압박이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서는 집중이 돼요. 그러면 크로아티아가 자체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템포가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공격을 하더라도 측면 의존도가 갖춰지는 경우들이 좀 많게 되죠. 캐나다의 경우는 아무래도 캐나다는 정말 극적인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저조한 활약을 펼칠 수도 있는 양극의 예상이 가능한 팀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캐나다가 북중미의 전체적인 이번 대회 예상이나 그간 예선에서 보여줬던 경쟁력을 봤을 때 다른 대륙들보다 북중미 팀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비교적 많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랑 의견이 같으신 거예요. 아, 네네. 저도 이번 대회가 북중미 팀들이 예전에 뭐 코스타리카 돌풍도 있었고 네. 뭐 미국도 항상 만만치 않은 힘을 과시했고 멕시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번 대회가 아마 북중미 팀들이 가장 좀 약세 같은 느낌을 주는 대회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로코가 캐나다보다는 순위가 좀 높지 않을까 예상한 상황에서 혹시 벨기에, 크로아티아 중에 모로코에게 덜미를 잡힌다면 2위 판도가 굉장히 많이 엎치락뒤치락 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모로코를 좀 생각하게 됐냐면 아무래도 모로코가 지금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마즈라위 같은 선수들 그리고 첼시에서 소속팀 출전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에 대한 우려는 되지만 하킴지흐라든지 그리고 세비야에서의 폼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저는 세비야가 감독 교체 이후로 조금 월드컵 직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아질 거예요. 네, 물론 산파올리 감독이 들어왔죠. 그렇죠. 물론 그래도 엔네시리의 결정력이나 전체적인 주전으로서의 입지가 극적으로 나아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의 개개인의 폼이 혹시 조금이라도 올라오게 된다면 엔네시리, 골키퍼의 야신 분우까지 분명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로코의 자원들이 많죠. 게다가 하키미 선수를 또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후방 빌드업의 체계,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 그리고 모로코라는 팀이 보여줄 수 있는 전체적인 템포와 선수들의 속도까지 팀적으로 속도가 느린 팀들이 저는 모로코에게 덜미를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의 판도를 봤을 때 모로코는 다크호스로 지목받아도 충분한 팀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로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냥 네네. 얘기를 할게요. 제 모로코 순위는 3위입니다. 3위. 그러니까 오히려 이명철 의원보다 한 순위가 높은데 일단 모로코가 할릴 호지치 감독을 경질을 해 가면서까지 마즈라위 선수와 지에우 선수를 되돌려 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모로코 축구협회에서도 정말 큰 용단을 내린 거고요. 할릴 호지치 감독은
그 4년 전 일본 대표팀에서도 사실은 월드컵 한 3개월 남기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은 지금 네. 상황에 직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에우 선수와 마즈라위 선수가 이제 감독과의 불화로 인해서 여태까지 거의 뭐 반은퇴 상태로 있다가 마침내 이번 9월 평가전들에서 다 돌아왔습니다. 9월 A매치 기간 때 다 돌아와서 풀타임 또 활약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 지에우와 마즈라위의 가세는 저는 모로코에게는 전체적인 팀의 클래스를 분명히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무게감 자체가 좀 달라진다고 봐요.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에우 선수의 그 첼시에서의 폼은 지금 뭐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만 모로코 대표팀에 가면은 저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에우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엔네시리, 지에우, 부팔, 암라밭, 마즈라위, 하키미 이런 어떤 전체적인 팀의 균형이 훨씬 좀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마즈라위 선수까지 포함해서 아마 마즈라위 선수를 오른쪽에 기용하고 하키미 선수는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분우 골키퍼까지 했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딱 이 두 선수 돌아온 걸로 인해서 사실은 체급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것을 느끼고 있고 또 마즈라위와 지에우는 오랜만에 돌아왔으니만큼 정말 대표팀 위에서 월드컵에서는 잘하려고 할 거다. 그리고 4년 전 기준으로 봐도 모로코가 조 최하위이기는 했는데 그때 이제 이란에게 한 방 먹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에게 한 방 먹고 그 조가 아시다시피 포르투갈, 스페인하고 같은 조였어요. 그런데 모로코도 사실은 그 같은 조에 있었던 팀들과 거의 다 대등한 아주 선전을 했거나 그야말로 한 끗 차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대회 참여하는 모든 아프리카 팀들 가운데에서 세네갈 다음으로는 모로코가 멤버가 좋은 팀이거든요. 충분히 모로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노쇠한 구석구석이 있는 벨기에와 크로아티아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저도 3등에 배치를 했고요. 저의 4등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임영철 해설위원이 동의하지 않을 팀인데 폴란드입니다. 왜 동의하지 않는지는 예의카를 확인하셨네요. 네. 그 폴란드를 이제 4등에 놨는데 여기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FIFA 랭킹 현재 3위고요. 멕시코가 13위, 폴란드가 26위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51위입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딱 폴란드의 FIFA 랭킹상으로 2배가 좋습니다. 13등이고 26등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정배는 멕시코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워낙에 멕시코는 조별리그 통과에 대한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팀이고 실제로 여전히 멤버도 만만치는 않고 그것이 또 사실인데 그럼에도 이번에 멕시코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근년의 멕시코보다도 좀 하락세를 확실히 탄 멕시코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폴란드는 뭐 레반도프스키라는 거목이 있어도 그 레반도프스키 위력 거의 살리지 못하고 레반도프스키조차도 월드컵에서는 자신의 몫을 뭐 충분히 하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탈락하는 팀. 뭐 이제 이런 이미지가 강하긴 한데 저는 이번에는 이제 아르헨티나를 이 조에서 1위라고 본다면 멕시코와 폴란드가 왠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르헨티나에게 이제 어떻게 지는가도 이제 두 팀이 중요하겠지만 혹시 뭐 여기서 아르헨티나와 비기는 팀이 나온다면 그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할 때 제 생각에는 현재 멕시코보다 현재 폴란드가 골을 왠지 더 많이 넣을 것 같아요. 확실한 해결사의 존재가 특히 크겠죠. 네, 그리고 제가 폴란드에서 물론 이제 레반도프스키 다음으로 항상 언급되는 이름은 지엘린스키 같은 선수인데 지엘린스키 선수도 지금 폼이 괜찮죠, 나폴리에서. 그런데 저는 이 미국 리그 MLS 샬럿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 슈비데르스키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카롤 슈비데르스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레반도프스키 선수 파트너로 나오게 되면 레반도프스키가 오히려 슈비데르스키를 도와서 슈비데르스키의 골이 좀 많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유럽 리거가 아니고 미국 리거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유럽에서 뛰다가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만 조금 주목을 덜 받는 측면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레반도프스키 파트너로서는 꽤 괜찮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역동성이라든가 또 왼발 킥 능력이라든가 지금 현재 폼이라든가 이런 게 그 어느 때보다 제 생각에는 레반도프스키가 도와줬을 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파트너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사우디를 상대로 멕시코보다 확연히 많은 골을 장렬시키게 되면 뭔가 멕시코를 나중에 뭐 경우의 수 이런 거 따질 텐데 그런 차이로 폴란드가 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의 4등은 폴란드고 저의 3등은 모로코니까 이미호님의 3등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 3등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왠지
고춧가루를 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의외로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코스타리카입니다. 오. 네, 코스타리카가 이번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치를 때도 그렇고 북중미 예선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쉽게 지지 않는 팀이에요. 저는 우리와의 평가전 굉장히 우리 대표팀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코스타리카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맞아요. 우리와 경기할 때. 예, 코스타리카가 북중미 3차 예선 4위로 7승 4무 3패인데 1, 2위인 캐나다, 멕시코하고 승점 3점 차밖에 안 나고요. 네. 무엇보다 미국과 승무패가 같은데 미국과 코스타리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어느 팀이 더 안정적이면서 쉽게 실점을 하지 않느냐, 팀으로서의 완성도가 어디가 좋느냐로 따져봤을 땐 저는 일단 코스타리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뉴질랜드와의 경기를 보면 경기 3분 만에 골을 넣고 이후 경기는 사실 뉴질랜드가 내용적으로 되게 다 몰아치긴 했어요. 코스타리카가 야, 이거 불안한데 싶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버텨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팀이 그 이외에 뭐 최근 결과들을 봤을 때 미국전에 이기고 캐나다전에 이기고 멕시코와 비겼을 때 보면 맞아요. 분명 내용적으로 많이 밀립니다. 기회도 많이 내주고 불안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걸 어떻게든 버텨낸다는 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케일로르 나바스는 물론이고 그 팀이 보여주는 5백에서의 수비력이라든지 그런 끈끈함이 분명 스페인과 독일의 해결사의 부재가 좀 따라오는 상황에서 어쩌면 코스타리카의 전원 수비가 한 번쯤은 이를 이내지 않을까. 물론 득점력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만만치 않은 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스페인, 독일이 1, 2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서 골득실이 물리거나 경우수가 물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3등에 놓은 건 그럼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지금 말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한 근데 저는 5등쯤이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시각적인 임팩트로 야 이거 이렇게 버틴다고 하면서 90분 경기를 보는 쫄깃함은 코스타리카가 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2위 연속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2위를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2위가 이란입니다. 아, 네, 이란을 꼽은 이유는 아무래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웨일즈, 미국, 이란이 제친다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다크호스잖아요. 네, 웨일스가 아무래도 예상을 많이 받겠지만 이란이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확연히 제친다. 이거 네네네. 저도 사실은 뭐 확연히 2조에서 잉글랜드 이외에 또 한 팀을 꼽기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확연히 제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란은 이 5팀 안에는 충분히 꼽힐 자격이 있죠. 그리고 제 생각엔 4위는 면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란의 월드컵 첫 승 상대가 미국이고요. 1998 프랑스 월드컵 당시 이겼죠. 조별리그에서 이란이 미국을 이겼습니다. 이란이 여태까지 월드컵 본선에서 2승인데 네. 그게 미국 이긴 거랑 4년 전에 모로코 이긴 거. 네, 그렇게 두 번이 있었는데 이란의 경우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보여주는 세트피스의 한 방이 전통적으로 월드컵마다 터졌었고 미국을 상대로 보여준 승리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를 봤을 때 미국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라이벌 의식도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지금 최근 이란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선수들이 오히려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한번 잡아봤던 팀 그리고 뭔가 관계적으로 봤을 때 잡아야 될 것 같은 팀 꼭 잡아보자는 의식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2등은 요 팀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면은 에콰도르입니다. 아. 네, 에콰도르가 이제 2002년, 2006년, 2014년 본선에 있었고 2006년에는 이제 16강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남미 예선 하면은 에콰도르가 이제 단골처럼 월드컵에 이번에도 오겠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을 마지막으로 에콰도르가 잠잠해졌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노쇠한 세대가 계속 좀 고인물처럼 나오면서 남미에서는 이제 통과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에콰도르를 다크호스로 꼽아야만 하는 이유는 세대 교체에 마침내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거는 거의 뭐 한 이명철 해설위원 그 원투펀치 오시고 얼마 안 된 정도 시기 같은데 다른 편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콰도르가 고지대 이점만으로 지금 남미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에콰도르 경기를 보면 선수들의 어떤 역동성이랄지 조직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지대 그거를 제외하고라도 원정에서도 이제는 만만치 않은 전력을 점점 구축하고 있어서 에콰도르가 상당히 유력해 보인다라는 이제 예전에 남미 예선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예선 통과를 했고요. 이제는 제가 설명하기가 쉬워진 것이 빅리거가 많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브라이튼이 에콰도르의 본체인데 브라이튼의 트리오가 있습니다.
모이세스 카이세도 선수, 많은 빅클럽들이 지금 탐내는 미드필더, 그리고 비아레알 거쳐서 이미 검증받고 온 페르비스 에스투피니안 선수가 있죠. 왼쪽 자원이죠. 네, 여기에 이제 브라이튼에서 아직까지 기회를 그렇게 많이 얻지는 못하지만 제레미 사르미엔토 선수가 또 윙어로서 포진이 돼 있어요. 여기에 바야돌리드의 이제 개인기 좋은 선수 곤살로 플라타 선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아우크스부르크의 미드필더인 카를로스 그루에소 선수가 있고 레버쿠젠의 수비수인 피에로 인카피에 선수가 있고 포르투갈 리그 뛰다가 이제 프랑스 리그로 옮겨왔습니다만 트루아의 수비수인 잭슨 포로소 선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빅리거들만으로도 어느 정도 팀이 나와요. 네. 여기에 특히 이제 애국자적인 면모를 발휘하는 터키 리그에서 폼도 좋습니다. 지금 에네르 발렌시아 이제 30 넘은 선수가 한 명이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멕시코 리그에서 뛰고 있어서 팬들이 조금 낯설 수는 있지만 이 선수가 뭐 리그를 떠나서 저는 능력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공격수 중에 마이클 에스트라다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네르 발렌시아와 마이클 에스트라다가 있고, 여기에 말씀드렸던 브라이튼 트리오에다가 분데스리가 또 듀오에다가 프랑스 리그 또 수비수에다가 이런 선수들이 질비한 팀이 현재의 에콰도르다. 그 어느 때보다 에콰도르가 이제는 빅리거들이 많은 팀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고, 그리고 연령이 아까 말씀드린 에네르 발렌시아만 여기서 30대가 넘었고 그루에소와 에스투피냔만 20대 중반쯤 됩니다. 나머지 제가 언급한 선수들 다 갓 20살이거나 정말 19살이거나 20대 극초반이거나 그런 선수들이라서 저는 이번 월드컵은 아시다시피 11월 월드컵이잖아요. 리그를 거의 직전까지 하고들 다 갑니다. 대체로 보면 이번 월드컵은 역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만 또 체력전이 될 공산이 커요. 그런데 에콰도르 선수들은 대다수가 아주 젊다는 거. 네, 이게 저는 본선에서도 에콰도르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은 이미 빅리그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다 대부분 검증을 받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에콰도르가 상당히 다크호스적인 세력으로 이제 거듭났다라고 확연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에콰도르 있으신가요? 저는 1위입니다. 네. 에콰도르를 저는 되게 높게 보는 게, 실제로 이번 레드의 테마가 2위로 지배적인 예상을 받고 있진 않지만 2위 자리를 위협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2위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팀. 네. 그래서 다크호스를 찾고 있잖아요. 제가 참고로 FIFA 랭킹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덜란드가 8등이고요. 세네갈이 18등. 에콰도르가 44등밖에 안 돼요. 너무 적죠. 남미 네. 통과한 팀이면은 44보다는 좀 높아야 될 것도 같은데 카타르가 50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콰도르가 진짜 세네갈이라도 한번 걸고 넘어지면 네. 저희의 오늘 방송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팀이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실제로 세네갈과 마지막 경우의 수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에콰도르가 이 세네갈, 카타르, 네덜란드를 논외로 봤을 때 남은 두 팀과 비교를 해보면 에콰도르가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가장 압박 위주의 역동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근데 이걸 감내하기에는 카타르는 워낙 공격 전개가 제가 담조롭고 최근에는 집중력의 문제까지도 드러나는 만큼 수비도 허약해요. 카타르. 그렇죠. 네, 네. 강한 압박을 만났을 때 카타르가 이걸 수비나 공격에서 당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네갈의 경우는 멤버가 정말 훌륭합니다. 뭐 첼시의 에두아르 맨디, 이제는 바이에른 뮌헨이든 사디오 마네, 이스마일라 사르 선수도 그렇고, 미드필드도 후야테, 다 빅리거들이고, 이드리사 가나게, 쿨리발리 딱 버티고 쿨리발리. 있고. 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리우 시세 감독의 세네갈도 결국 경기 내용적으로 전술적으로 상대를 지배하면서 매끄럽고 역동적인 경기를 펼치느라고 봤을 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선수들이 몇몇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낼 수 있겠고, 세네갈 대표팀의 공격진 구성을 보면 결국 이제 골득실 경쟁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체 골득실로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 득점력이 꽤 있는 세네갈이 카타르를 상대로 에콰도르보다는 골을 더 많이 넣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네갈이 조별 싸움에서는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 세네갈이 한 번이라도 실수를 범하고 에콰도르에게 기회가 넘어온다면 에콰도르는 충분히 카타르를 잡고 안정적인 밸런스로 어쩌면 네덜란드에게까지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에콰도르가 다크호스이면서도 가장 2위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최적의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2위 에콰도르 연결해서 이명철 해설위원의 1위죠. 1위가 네. 에콰도르. 저는 1위가 이명철 해설위원의 5위와 아주 상반되게 세르비아입니다. 세르비아.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이 1위, 스위스가 15위인데 세르비아가 21위예요. 현 FIFA 랭킹상으로 세르비아가 스위스보다 낮은 팀이므로 임 의원님은 이미 대중의 픽은 세르비아 쪽으로 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저는 세르비아가 그렇죠. 더 낮은 팀이기 때문에 네. 낮은 팀으로서 위의 팀을 잡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저는 1등에 위치를 시켰는데 어찌됐건 이 세르비아가 유고슬라비아 정말 90년대 초반에 아주 황금 세대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내전 등을 겪으면서 이제 나라가 갈라졌고 세르비아라는 이름이 된 이후에는 사실은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월드컵이 됐건 특히 유로 같은 경우는 유로 2000 이후에 단 한 번도 본선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정말 그 예전에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FIFA 랭킹 같은 것도 그렇게 높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또 포르투갈을 제치고 최근에 드라간 스토이코비치 감독 부임 이후에 13승 4무 3패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이코비치 레전드가 성적을 지금 굉장히 잘 낸 거죠. 그러면서 지금 21위가 그나마 이제 랭킹이 좀 오른 랭킹이 지금 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세르비아는 잘 아시다시피 풀럼의 미트로비치 선수가 물론 스타성은 블라우비치 선수가 더 높지만 미트로비치 선수가 최근 나왔던 A매치 4경기에서 4경기 연속으로 골을 넣음과 동시에 무려 6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럼에서만 이 선수가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세르비아 대표팀에 가서도 최근 나왔던 4경기 동안 6골을 무려 터뜨렸다는 거. 여기에 이제 블라우비치 선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티스 선수와 이제 블라우비치 선수가 그 유벤투스의 요즘 그 어려움과 맞물려서 사실 팀에서 고전들을 좀 하고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표팀 오면 얘기가 달라질 거고 블라우비치 선수는 시즌 초반에 그 멋진 프리킥들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상대팀 입장에서는 두려운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는 라치오에서 지금 폼이 아주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정말 커리어 하이를 찍을 듯한 그런 폼을 이제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또 이강인 선수 때문에 많이 보는 선수 중에 한 명이 그 마요르카의 라이코비치 골키퍼예요. 네. 근데 이 라이코비치 선수도 마요르카가 상당히 쏠쏠한 영입으로 영리하게 데려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폼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지금 괜찮은 순위잖아요. 이 여기에는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나 무리치 선수의 공헌도 있습니다만 라이코비치 골키퍼의 공헌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선수들의 집합체가 현재 세르비아라고 볼 수가 있죠. 단 이제 한 가지는 타디치 선수가 88년생인데 요 선수만 월드컵 그 12월 경에 폼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저는 사실은 가장 변수는 타디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연령이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선수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에 요 선수가 이제 체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약간 변수긴 한데 타디치만 괜찮다면 제 생각에는 어떤 랭킹의 낮음을 가장 극복하기에 좋은 팀은 지금으로 봐서는 세르비아 아니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르비아의 경우는 제가 걱정하는 건 올라가는 윙백들 코스티치와 지부코비치의 뒷공간이 생각보다 좀 넓게 열리는 장면들이 있어서 스위스의 역습에 능한 자원들이 분명 그 부분을 좀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그란트 자카가 지난 월드컵 때 그 일이 있었죠. 샤치리 선수와 같이 골 넣고 알바니아의 그 국기 세레머니를 했다가 그게 코소보 독립을 약간 지지한다는 의미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세르비아로서는 그게 좀 껄끄러웠을 것이고 반대로 보면 자카, 샤치리는 세르비아를 만나면 눈빛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도 예고하거든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저는 그래서 스위스가 세르비아에게 동기부여를 가질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듯해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오늘 원투펀치 초고품격 레드 78번째 시간에 보내드린 내용은 각 조에서 파란을 일으킬 법한 돌풍의 진원지 탑5를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뭐 별다른 정말 다른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월드컵에 관한 주제들을 좀 많이 들려드리도록 노력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